자, 이제 21번부터입니다.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것이죠. 자,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번 적용되는 할인율이 커짐에 따라 현재 가치는 작아지게 되는데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내부 수익률법에서. 이거 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1번이 틀렸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순현가가 뭐가 돼야 되고요. 순현가가 0이 돼야 되고요. 수익성 지수, PI라고 하죠. PI는 1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자, 근데 그 1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번 지문에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0이다. 이게 0이 되도록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0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순현가가 0이 되는 거고요. 유입현가와 유출현가는 같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요것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에 2번은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해가 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투자는 투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자, 이 복수의 해라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이게 같은 방정식에서 두 개 이상의 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하나는 0.1, 하나는 0.2 이렇게 될 때 요구 수익률이 0.15라면 내부 수익률이 하나의 식에서 두 개가 나왔다면 요거를 보고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지 요거를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의 단점이다. 복수의 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은 이거죠. 3번 지문은 유입현가, 유출현가 같게 하는 거 됐고요. 다음에 4번 지문은 요거죠. PI가 1이 되게 하는 거. 다음에 5번 지문은 두 개의 투자 대안의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할 때 투자 금액도 똑같고요. 들어오는 총액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하다는 얘기는 총액은 똑같은데 사업기간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의 내부 수익률이 낮다. 자, 이게 초기에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유입이. 초기에 들어오는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후기에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초기에 많이 들어오는 게 좋죠. 이게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게 좋습니다. 후기에 많은 것보다. 이게 내부 수익률이 더 높고 이게 내부 수익률이 더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옳은 표현이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지문이죠. 1번에 정답 지문이 이제 체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고요. 나머지 지문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좀 1번, 2번 지문에서 헷갈리다가 못 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22번인가요? 22번은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10%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이것은 ABC가 지금 나가는 돈이요. 나가는 거는 지금 나가는 거죠. 여기에 300, 100 나가나요? 들어오는 것은 내년이죠. 내년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660만원, 이게 330만원, 이게 440만원이요. 자, 이럴 때 할인율이 10%죠. 그랬을 때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할인율이 10%니까 1.1로 나눠야 되죠. 할인율이 10%야. 그러면 1 플러스 0.1, 1.1로 나눠야 돼요. 그럼 현재 들어온 건 600, 여기는 300, 여기는 400이죠. 그럼 순현가는 얼마가 되고요? 순현가는 빼기 하는 거죠. 여기는 300, 여기는 200, 여기는 300이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수익성 지수는 요것 분의 요것 해야 되죠. 300분의 600 하면 2고요. 여기는 100분의 300 하면 3이고요.
이거는 100분의 400 하면 4죠. 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A의 수년가와 C의 수년가는 같다. A의 수년가와 C의 수년가 같죠. A의 수익성 지수는 2다. A의 수익성 지수는 2. B의 수년가는 200이다. B의 수년가는 200. 맞고요. 그 다음에 C의 수년가는 300이다. C의 수년가는 300이다. 맞고요. C의 수익성 지수는 4인데 3이라고 돼 있죠? 5번이 틀렸네요. 요렇게. 계산만 하면은 뭐 사실 수년가 수익성 지수 빼서 계산하냐, 나눠서 계산하느냐, 요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22번 같은 거는 일단 실전에서는 보면 바로 패스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풀고 있다가는 시간이 오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23번.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출 실행 시 채무 불이행률이 1 이하가 되는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것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채무 불이행률은 부채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느냐,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유효 총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아야 되겠죠. 1만 돼도요. 예, 이게 1만 돼도 이거 세전연금 수지가 0이에요. 유효해서 경비 빼고 빚 갚으면 세전이 남는데 이게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옳은 표현이고요. 2번은 뭔가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인다. 요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인다. 요거는 대출을 더 해준다 이 소리죠. 대출을 더 해주면은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고요. 다음에 3번에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말도 안 돼요. 변동금리로 대출해야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하죠.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담보인정비율 높인다. 자, 요거는 2번과 같은 거예요. 2번, 4번 모두 다 높이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입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완화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출을 더 쉽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요. 24번인가요? 24번은 원금 균등 상환을 나타내는 다음 상환 조견표에서 기억 리을에 들어갈 금액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기억에 들어갈 것과 리을에 들어갈 거죠. 자, 지금 기억에 들어가는 게 이자 지급이요. 첫 해 60에서 두 번째 59.5로 내려가고 있죠. 0.5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일정하게 내려가야 돼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자가 일정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전체 이제 원리금 지불액 중에서 원금이 일정하게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는 이제, 이자가 일정하게 내려가야 돼요.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요. 그러려면은 첫 해 내려간 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59가 돼야 돼요. 기억에는 59. 자, 그러면은 3번에 59, 135가 지금 59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들어가는 거는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에, 그러면 얼마가 남아야 될까? 니은이 뭘까? 니은. 매번 0.5씩 내려가서 결국은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니은에 들어가는 게 0.5라 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이게 0.5라 해야 돼요. 니은에 들어가는 게. 0.5씩 마지막도 0.5라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게 0.5고요. 리얼이 여기 100이죠, 100.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이에요. 이건 매번 똑같이 100이죠. 100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5가 되는 거예요, 100.5.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5번은요.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저당 유동화 및 증권화에 관한 설명 중 관련성이 적은 것은 1번 그 저당 유동화는 주택금융이나 기타 부동산 금융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죠?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현금을 더 쉽게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2번 저당 유동화는 대출기관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이 될 수가 있죠. 다음에 3번 저당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풍부할수록 저당 유동화는 증가한다. 3번 틀렸죠. 이건 틀렸습니다.
최소한 25번 같은 문제 있죠. 이런 것도 바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저당 유동화 개념을 안다면은 3번은 절대로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다음에 4번은 MBS는 구조상 ABS와 동일하지만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다는 게 다르다.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으면 MBS, 그리고 학자금 대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으면 SLBS, 상업용 부동산 대출 채권을 저당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으면 CMBS. 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ABS가 되는 것이고요.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5번은 ABS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대금, 자동차 할부대금 등 모든 자산을 근거로 발행할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런 거는 쉽게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26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 상호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 있죠.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번, 2번 다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 준비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으며 현물 출자는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그리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옳은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좀 기다리라 그랬죠.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영업인가도 받아야 되고, 영업인가 후 또 뭐도 준비해야 돼요? 최저 자본금 갖춘 후에,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 이렇게 여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현물 출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현물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거에는 부동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도 되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되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지난 6월 20일 날 뭐까지 들어갔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가능하죠.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옳은 표현입니다. 자,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일반에 공모를 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4번까지 다 옳은 표현이고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취득한 부동산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취득한 부동산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아니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 두 개만 그런 제한을 받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샀다 팔았다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27번 영모기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영모기지는 이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 받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 저당 대출은 일시대출 분할상환인데 반해 역저당은 분할대출 일시상환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일반 저당 대출은 보통 한꺼번에 대출받아서 나누어서 상환을 하죠. 근데 역저당은 분할해서 대출받고요. 일시에 상환하는 점이 있죠. 1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변동금리인데 반해 주택연금의 금리는 고정금리이다. 자, 요게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 2번 틀린 걸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출해 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라요. 일반 금융기관에서 고정금리 선호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고정금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 선호합니다. 요거는 고정금리예요. 근데 역저당은요. 역저당은 시중은행이 대출해줘. 시중은행이 대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는 거예요. 얘가 대출해주는 시중은행은 당연히 변동금리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변동금리.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마다 생활자금을 대부받는 저당이다. 맞고요. 2번이 틀렸죠. 3번 맞고요. 4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종신지급 방식 또는 종신혼합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급되는 금액과 관련해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 후박형 등이 있다. 그렇죠. 정액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고요. 증가형은 12달 단위로 3%씩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형은 12달 단위로 3%씩 내려오는 거고요. 전후, 후박형은 첫 10년간은 많이 받고 나중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것이에요. 이게 전후, 후박형.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대출받은 원리금의 합계가 주택 처분 후 회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이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가 없죠.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청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이 차입자가 체불임금이나 당해세를 내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경매 넘어갈 때 이게 우선적으로 빠져나가죠. 이게 우선적으로 빠져나가서 부족하게 됐을 때에는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8번은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의 비율에 따라 집약적 토지 이용과 조방적 토지 이용으로 나뉜다. 맞죠? 집약적 토지 이용은 집약도가 높은 것이고요. 조방적 토지 이용은 집약도가 낮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약 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의 집약도이다. 맞죠? 집약 한계의 경우에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가 바로 뭐다? 이게 집약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조방 한계란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산출밖에 없는 집약도다. 요거는 이윤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윤이 제로가 되는 상태의 한계를 조방 한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4번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면 입지 잉여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생긴다. 그렇지가 않죠. 입지 잉여가 이제 5번 지문처럼 보세요. 5번 지문 보세요. 5번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도 그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입지 잉여라 합니다.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입지 잉여라고 하는데, 자, 이 입지 잉여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좋은 것이 업종에 따라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죠. 다음에 29번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은 이제 부동산 관리 29번.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그 단어는 아니죠. 1번에 부동산 자산 관리란 부동산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적극적인 관리에 해당한다. 자부시 할 때 나오는 얘기죠.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할 때 자산 관리가 가장 적극적 관리고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입니다. 다음에 2번 경제적 관리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로서 인력 관리, 수지 관리 등은 이에 해당한다.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극대화, 이 비용, 수익과 관련되는 거죠. 인력 관리, 수지 관리 또는 회계 관리, 이게 다 경제적 관리에 속하죠.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3번. 부동산의 청소관리, 설비 운전 및 보수 등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옳고요. 다음에 4번.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된 형태의 관리이며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이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단점이 바로 책임 소재 불분명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5번. 자가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의 관리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틀렸죠. 관리비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표현이 되고요. 다음에 30번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흡수율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자, 1번이 틀렸죠. 지금 흡수율 분석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이라든가 정책 환경, 지역시장의 특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역경제 분석, 거시 분석, 지역경제 분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은 부동산 시장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발 착수 전에 이루어지지만 후속 사업이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후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장 분석은 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에요. GCC.2 할 때 이게 요 C는 시장 분석,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죠.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이겁니다.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고요.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여기에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입니다.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요. 다음에 이제 이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거는 경제성 분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경제성 분석.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장 분석,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부동산 시장 분석은 부동산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관한 활동을 말한다. 이것도 바로 이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수익이란 단어가 키워드예요. 이 타당성 분석에서의 키워드입니다. 타당성 분석, 여기에서는 이제 수익성 분석 이렇게 돼요. 또는 이게 경제성 분석에서 수익성 분석을 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죠. 이게 수익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여기서 수익성을 분석한다 또는 여기 타당성 분석에서 수익성을 분석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5번 지문인가요? 공실률은 임대부동산의 임대기간 중 임대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은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 개발 부동산을 지주와 개발업자가 투입 자금 비율로 공유한다. 자, 이 투입 자금 비율로 공유한다. 이 표현이 바로 등가 교환 방식에서의 특징이죠. 투입 자금 비율로, 비율.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1번 옳은 표현이고요. 2번은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 방식을 혼합해 개발하는 것을 전면 매수 또는 매수 방식이란다. 이 말도 안 되죠. 2번 틀렸습니다. 아니, 스스로 지금 혼합이라고 말을 했다면 이게 전면 매수 방식이 아니라 혼합 방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해 통제 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죠. 뭐 정부 정책이 바뀐다거나 법률이 개정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품질 관리는 개발업자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통제 가능한 거고요. 다음에 4번
4번은 사업위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을 부담하며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자, 이 사업 위탁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땅만 대는 게 아니고 뭐도 대주는 거요. 자금도 대주는 거죠. 그리고 사업의 명의는 누구 명의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죠. 맞고요. 여기서 개발업자는 개발 노하우를 제공해서 그 노하우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가 바로 사업 위탁 방식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신차지 방식이죠. 신차지 방식의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지대를 지불하잖아요. 지대를 지불하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지대를 줬으니까. 그래서 5번 건물은 유상으로 양도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은 지대 이론에 대한 것이죠. 지대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본을 토지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건 말도 안 되죠, 지금.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본을 토지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생산자가 부담할 교통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생산자가 지불하는 지대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게 된다. 그죠? 수송비 빼고 또는 교통비 빼고 남는 게 지대, 그 지대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에 입찰지대죠.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죠. 경매 붙였을 때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바로 입찰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최대 금액으로 다 써내버리면 초과 이윤은 0이 됩니다.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옳은 표현이죠. 다음에 4번, 튀내는 위치를 중시하여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여 결국 수송비 차이가 지대화한다고 주장했다. 튀내는 바로 이 위치지대죠. 위치지대. 지대론에서는 차액지대, 위치지대,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뭐 이런 정도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입찰지대 요 네 가지입니다. 여기 한 10분의 7에 해당하는 거예요. 10분의 7. 10년 동안 7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은 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이 아닌 잉여로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옳은 표현이죠. 이 고전학파는 이걸 지대를 잉여로 받고요.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받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33번은 공장 부지에 대한 거죠. 공장 부지 입지 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 입지를 중간재나 완제품 다 됐죠. 이거는 시장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노동 지향 입지를 선호한다. 그렇죠. 1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2번 기업 조직의 공간적 분업, 공간 연계 등 기업의 조직 구조 변화도 입지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기업이 어떤 자리를 잡는 것이 좋으냐 입지 요인이 될 수도 있죠. 다음에 3번 대상 지역의 기업 환경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 등도 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유치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얼마나 지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들도 그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다음에 운송비 비중이 적고요.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자, 기술 연관성이 높다.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계열화된 것도 그렇고요. 이런 산업의 경우에는 직접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4번까지 다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연관성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계열화되었다는 석유화학공업이 그렇죠.
원유를 가져와서 정유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계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5번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과 중량 감소 산업. 자,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게 뭔가요? 원료 지수는 원료의 중량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1보다 작다는 것은 원료 중량이 얼마 안 나간다는 얘기죠. 원료 중량이 얼마 안 나간다는 얘기는 원료 수송비 부담이 적고요. 오히려 제품 수송비가 부담이 돼요. 이런 거는 시장 지향입니다. 시장 지향. 자, 근데 중량 감소 산업이 뭐예요?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무게에서 제품 무게로 가면서 중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원료 지향해야 되죠.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원료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내용이 지금 하나의 문장에서 원료 지향 입지를 선호한다. 이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원료 지향 이렇게 돼야 되겠죠. 1보다 커서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4번은 상권에 관한 이론이죠. 다음은 상업입지론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에 레일리의 중력 모형에 의하면 두 도시 간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자, 레일리 이론이 뭔가요? 레일리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은 우주 전체 사이에서 아무 저항이 없죠. 지금 우주 전체 사이에는 아무런 저항 물질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 딱 균형을 맞춰서 서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일리 이론은 그 뉴턴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 두 중심지 사이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고요. 그래서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가 있죠. 허프가 발전시켰죠. 허프가 발전시켰어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허프는 장애 요인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시간 거리라든가 또는 마찰 계수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은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은 상권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두었다면 레일리의 중력 모형은 상권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이게 바뀌어 있어요.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은 이 중심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다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이 되는 거였죠. 정육각형의 다수 중심지가 만들어지는 게 이상적인데 이거는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형성 과정을 받는 거예요. 중심지 형성 과정. 그죠? 근데 이 레일리 이론은 중심지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거죠. 밀고 당기는 게 뭐예요?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모형은 중심지의 작용에 중점을 뒀고요. 크리스탈레는 중심지 형성 과정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바뀌어 있습니다. 2번이. 다음에 3번은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은 제가 지금 3번을 먼저 설명했네요. 3번 먼저 설명하고 2번에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에 비해 중심지 간 거리가 더 가깝다. 자, 이게 고차 중심지는 예를 들어 대형 할인 매장 같은 거죠. 대형 할인 매장 같은 경우는 중심지 간 거리가 멀죠. 이렇게. 근데 편의점과 편의점 사이, 동네 좀 큰 슈퍼들 사이에서는 좀 거리가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틀렸죠.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에 비해 중심지 간 거리가 더 멀고요. 틀렸고요. 다음에 3번도 틀렸고요. 이거는 이제 밖에 설명되어 있고요. 다음에 4번은 레일리의 중력 모형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에 보다 가까이 형성될 것이다. 자,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4번은. 왜냐하면은 두 중심지가 있으면은 지금 경계 지점은 어디에 가까이 있어요? 경계 지점은 가까이 작은 도시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상권의 영역하고 얘가 갖고 있는 상권의 영역이 다르죠. 이게 영역이 훨씬 넓죠. 그러면은 이쪽 작은 쪽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큰 쪽이 당기는 힘이 세다라고 생각해서 끌어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계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오판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커야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말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최소 요구치는 최소한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그 범위죠. 이 범위 안에 있는 고객이 이용을 해줘야 이걸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거보다는 최소 요구치보다는 더 멀리까지 재화가 가야 되죠. 그래야만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다음에 35번인가요? 35번은 감정평가론이죠. 여기서부터. 감정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감정평가는 한 6문제 중에서 4문제 맞추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고요. 3문제만 맞춰도 감정평가 파트가 어려운 파트라서 좀 도움이 되는 파트죠. 35번에 감정평가의 분류에 대한 건가요? 여러 가지 용어를 묻고 있기도 하는데요. 감정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그렇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은 법정평가이다. 그렇죠. 법에 정한 대로 하는 평가가 법정평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그렇죠.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고요. 예외적으로 미리 정할 수가 있죠. 그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은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평가는 공적 감정평가이다. 4번이 틀렸네요. 요거 공적 평가는 공적 기관이 하는 평가라 그랬어요. 공적 평가는 뭐다? 공적 기관이 하는 평가다. 공적 기관. 요거는 이제 지금 설명이 공인평가를 얘기하고 있죠. 공인평가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가 공인평가고요.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감정평가는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그렇죠? 5번 이것이 옳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36번은 가격 원칙이죠. 올해는 가격 원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1번, 기여의 원리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전부 합한 것이라는 원리다. 맞죠? 이건 옳은 표현입니다.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 기여도의 합. 이렇게 하면 옳은 표현인데, 생산비 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틀린 거예요. 이걸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경쟁의 원리란 부동산이 가지는 제 특성은 그것이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원리다. 이 경쟁의 원리는 그게 아니죠. 경쟁의 원리라는 것은 초과 이유는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결국 초과 이윤을 감소 또는 소멸시키므로 부동산의 가격은 경쟁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게 경쟁의 원리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 2번 지문 중에서 그 3번 지문 중에서 그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 이거는 적합의 원리와 관련이 있죠. 전혀 경쟁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3번을 먼저 설명드렸네요. 2번을 설명드리지 않고 2번의 수요 공급의 원리란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리이다.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수요 공급의 원리는 당연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2번 옳고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4번은 균형의 원리란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맞죠? 내부 구성 요소 간 적절한 균형이요. 적절한 균형. 내부 구성 요소 간 적절한 균형. 자, 이렇게 내부 구성 요소 간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 또는 이렇게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은 예상의 원리에 의해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장래 기대되는 편익하니까 뭘 해야 돼요? 장래를 예상해야 되죠. 이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부동산은 효용의 지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래 기대되는 편익, 앞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현재값이다. 자, 여기는 예상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예상의 원리. 자,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37번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요거 37번도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이제 이 가격제 원칙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중에서 인근 지역에 대한 내용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인근 지역 맞죠?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미치는 지역 맞고요. 다음에 2번 유사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고 특정한 용도를 중심으로 용도상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을 말한다.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은 서로 대체 관계가 있는 거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서로 대체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용도적으로 동질적인 지역을 말하며 그 범위는 가변적이다. 그렇죠.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좀 더 좁아질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도시나 농촌과 같은 종합 형태의 지역 사회보다 좁은 범위의 지역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나 농촌 이러면은 이 범위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 공업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가 다 있죠. 여러 가지가 용도가 다 있는 게 종합 형태로서의 사회예요. 종합 형태.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사회 하면은 여러 가지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을 갖는 일정한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좁아야 돼요. 네, 다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5번. 5번이 틀렸나요? 인근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사례 자료의 수집이 곤란하지만 가격 수준의 판정이 용이해진다. 인근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잖아요. 만약에 넓다. 그러면은 사례 자료 수집이 쉽죠. 넓은 지역 안에서 사례를 구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요. 5번이 틀렸네요.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면은 신뢰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8번이고요. 38번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1번에 감가 수정에 사용되는 내용 연수는 법정 내용 연수다. 틀렸죠?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경제적 내용 연수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 그래서 1번 옳은 말이고요. 2번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에 근거하므로 과도한 호황 불황기에도 매우 유용하다. 자, 이것도 틀렸죠. 과도한 호황 불황이면은 지금 그 시장의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되거나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의 단점이죠. 다음에 환원율 산정 시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큰 경우에 회수율은 0보다 크다. 자, 이거 틀리죠? 0보다 작죠? 자, 우리가 환원율을 계산할 때, 이거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하죠? 그러니까 회수율을 고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수율을 고려하는 이유는 내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그 건물이,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나중에 철거돼서 사라진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투자한 원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손에 잡아야 되는 돈은 수익에 해당하는 돈뿐만이 아니라 회수에 해당하는 돈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죠. 살 때보다도 팔 때 가격이 더 큽니다.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죠. 그럴 땐 여기가 마이너스 회수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회수를 하는 것은 가치가 하락할 때 얘기고, 그래서 가치가 상승할 때는 회수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수율이 0보다 작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좋은 거죠. 이거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율이 0보다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평가 목적과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정답 지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요. 이런 거는 기준 시점은 당연해요. 기준 시점은 평가서에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언제적 가격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평가 목적도 이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경매 목적이냐, 담보 목적이냐, 아니면은 보상 목적이냐. 자, 이런 목적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5번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라도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 없다. 자, 요게 틀렸습니다. 이것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있다면은 실지 조사를 생략한다는 겁니다. 실지 조사. 현장을 찾아가는 조사입니다. 실지 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있다면, 이게 존재한다면 실지 조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39번입니다. 자, 39번 계산 문제.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중요하다 그랬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계산이든 이론적으로든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 가격을 구하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요? 10,000원이죠. 자, 여기서 표시지계 하는 겁니다. 표시지계.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할 때는 표시지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 토지는 표준지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 그랬죠.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 그랬으니까 같은 지역이에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다니. 곱하기 1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뭐 안 해도 관계없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공시지가 공시기준 이후에 기준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10%예요. 그 소리는 이때까지 10%가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1 플러스 0.1 시점 수정이요. 1 플러스 0.1이고요. 다음에 개별 요인 분석표가 있죠. 개별 요인 분석표가 지금 표준지 대상 토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로 조건이 0.9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접근 조건 똑같고요. 획지 조건 0.9입니다. 이것도 0.9예요. 다른 거 다 똑같죠? 그 0.9, 0.9 없습니다. 그러면은 99, 81이죠. 81과 이거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8100인데요. 1.1을 곱해야 되죠. 8100 곱하기 1.1 하면은 810을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8910인가요? 8910 해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도 중요하고요. 이론도 중요하니까 이런 정도의 계산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40번입니다. 환원 이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건 환원 이율에서는 지금 이 시조 12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있죠. 이게 시조 12 여기에서 거의 한 70% 이상 출제가 되고요. 시조 12 지금 이런 문제인데 40번은 요 정도만 해도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난이도 높은 수준을 다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시조 12 하죠. 시조 12.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부채감당법. 앞 글자만 알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시장추출법, 그 다음에 조성법, 투자결합법 이렇게. 그 다음에 엘루드법,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 이렇게.
자, 각각에 대해서 시장 추출법은 특징이 뭐예요, 이게? 매매 사례로부터요, 시장에서. 시장이면 시장, 거래되는 곳이잖아요. 시장에서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하는 거예요. 환원율을. 근데 지금 요 표현이 있는 거는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1번이 시장 추출법이 다른 설명이 돼 있죠. 이거는 조성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성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순수 이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험률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비유동성, 그다음에 위험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1%, 어떤 경우에는 2% 이렇게 이걸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사람마다 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해서 이게 잘 안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조성법을 다른 말로 요소 구성법이라 그래요. 요소 구성. 여러 가지 요소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 지문이 지금 표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1번과 2번이 지금 표현이 바뀌어 있는 거고요. 다음에 3번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돼 있죠. 투자 결합법에 물리적인 게 있고 금융적인 게 있죠. 자, 상식적으로 물리적이면은 토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토건건이란 말이에요. 토토건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지저조죠. 자, 그러면 지금 3번 좀 보세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저당 상수와 지분 투자자의 지분 배당률을 가중 평균한 값으로 잡은 환원을 구한다. 이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설명하면서 말은 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4번을 보지 마시고 5번을 보세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부터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종합환원율을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뒷부분은 다 맞는데 이게 부채 감당법은 환원율을 이게 부채 감당법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도 틀린 거예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아니라 부채 감당법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것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저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아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 모든 것이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는 거예요. 아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당 비율이 0인 경우는 적용 자체가 안 되고요. 저당 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치우쳐져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4번인데 엘루드법은 요 키워드가 세 가지죠. 엘루드법은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했다 그랬죠. 이 엘루드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보니까 다 대출받아 투자하더라. 대출받아 투자할 때는 세전 현금 수지가 지분 투자자한테 남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중시를 하고요. 다만 이 사람이 관찰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몇 년 정도 갖고 있다가 처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몇 년 갖고 있다가 팔 때는 살 때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은 떨어지는 게 많은데 몇 년 갖고 있을 동안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가치 변화분을 고려하는 거예요. 가치 변화분. 또 한 가지는 자, 이 사람이 세전연금 수지 계산할 때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근데 그게 뭐와 뭐를 같이 빼는 거예요. 원금이자를 같이 빼는 거예요. 원금이자를. 그래서 그 원금 갚은 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금 갚은 만큼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전현금 수지가 적은 경우에는 그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이 갚은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 형성분이라고 한다고요. 지분 형성분. 앞 시간에서 지분 투자자의 지분 복귀액은 최초 지분 투자액, 그 다음에 가치 변화분, 지분 형성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 있었죠.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함께 연결해서 기억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엘루드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식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자, 요런 정도만 해도요. 환원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다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틀린 문제들을 꼭 점검을 하셔서 실전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